200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 결혼식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 간부 자녀들이 돼지통구이와 해내시로 호화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탄광 노동자가 옥수수 음료수 한 병으로 식을 치렀습니다. 그 모든 결혼식을 15년간 1000번이나 사회본한 여성은 정작 자신은 규정상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10월 그녀가 마침내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지문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서 생긴 굳은 살 자국이에요.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 오른손 엄지 아래쪽.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15년 동안 약 1000회. 제가 평양 사이오문화회관에서 사회를 본 결혼식 횟수입니다. 제 이름은 김은희입니다. 48살. 지금은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저는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첫 결혼식을 기억합니다. 1998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국제 헤어스프레이 냄새였죠.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 딸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는 22살 교원이었어요. 분홍색 치마 저고리에 하얀 면사포. 립스틱은 발갛게 칠했는데 손은 거칠었습니다. 농사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얼굴과 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인민군 중이었습니다. 군복 어깨에 계급장이 반짝거렸어요. 키는 작았습니다. 165cm도 안 되어 보였어요. 신부보다 작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저는 무대 뒤에서 원고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진 A사 용지 2장. 누가 써놨는지 모를 글씨였어요. 악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따뜻한 배려로 연습을 100번도 넘게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북한 가요,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자의 행진곡 버전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둘 다 앞만 봤어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 잡아본 무선 마이크였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너무 크고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끝까지 읽었어요. 이제 두 동무는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는 컸지만 손은 느렸어요. 의무적인 박수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일어섰을 때 신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부가 분장실로 왔습니다. 면사포를 벗더니 거울도 안 보고 구석에 앉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신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신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결혼했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부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미혼 여성을 부러워한다니요. 하지만 그날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배인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방에는 담배 냄새가 자욱했어요. 그는 제게 차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북한에서 차라고 부르는 옥수수 수염차였어요. 첫 사회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 배치라고 했어요. 월급은 300원. 배급은 쌀 300g. 하지만 한 가지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 예식장 이미지가 나빠진다고요.
공화국 체면에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을 택하면 이 일을 그만두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전차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월급 300원이면 장마당에서 쌀 10kg을 살 수 있었어요. 배급 쌀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kg. 부모님까지 세 식구가 먹기에 넉넉했습니다. 결혼. 20살이던 저는 결혼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직장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째 결혼식을 사회봤습니다. 그 다음 주, 세 번째, 그 다음 주, 네 번째, 한 달에 5번, 1년에 60번, 15년이면 900번. 하지만 정확히는 1032번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7번도 했거든요. 1032번. 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말한 횟수입니다.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봉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넣는 봉투, 다른 하나는 매물을 넣는 봉투.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1999년 여름, 저는 우연히 그 봉투를 보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분장실에서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지급하는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중국제 립스틱 3가지 색깔, 빨강, 분홍, 주황. 분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접수처가 보였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인민복을 입고 있었는데 천이 좋았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간부복이었습니다. 지배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그때 남자 손에서 뭔가 지배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지배인이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연습이 많이 된 동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연회장으로 배정했습니다. 대연회장. 예식장에서 제일 큰 홀이었어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 결혼식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어요. 하객이 600명이었습니다. 음식 테이블이 20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요리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돼지 통구이는 최고 2급 연회에서나 나오는 음식입니다. 무대 옆에 악단까지 있었어요. 바이올린, 아코디언, 북, 생음악이었습니다. 신랑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신부는 평양이학대학 학생. 둘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 김치 냄새, 술 냄새. 저는 다음 식 준비를 위해 소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소연회장은 100명을 수용하는 작은 홀이었어요. 그날 오후식은 소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50명. 음식 테이블은 2개. 음료수와 과자가 전부였어요. 고기는 없었습니다. 신랑은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신부는 방직공장 노동자. 둘 다 30대 중반이었어요. 신랑 손에 검은 탄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음악도 녹음된 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소리가 찢어졌어요. 같은 날, 같은 예식장, 같은 사회자.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녁에 지배인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23건, 대연회장 10건, 중연회장 8건, 소연회장 5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대연회장 건당 1000원, 중연회장 500원, 소연회장 200원.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 23,000원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예식장이 장사였구나. 결혼식이 상품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상품을 파는 판매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접수처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예식장 등급은 어떻게 정해져요? 그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봉투 두께로 정해지지. 봉투요? 응. 두꺼우면 대연회장, 중간이면 중연회장, 얇으면 소연회장. 돈이 없으면요? 그럼 안 받아줘. 다른 데 가라고 해. 다른 데가 어딘데요?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집에서 하지 뭐. 그날부터 저는 봉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남자들이 왔어요. 신랑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요. 어떤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손가락 3개 두께, 1,000원짜리 지폐 100장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어떤 봉투는 얇았습니다. 손가락 1개 두께, 200원 정도. 지배인은 봉투를 만져보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요. 두꺼운 봉투를 든 남자에게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연회장 토요일 오후 2시 어떠냐고요. 얇은 봉투를 든 남자에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자리가 없다고요. 다음 달 평일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평일 소연회장은 하객도 적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2001년쯤 되니까 봉투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물가가 올랐거든요. 1,000원으로는 안 됐어요. 2,000원, 3,000원. 어떤 간부는 5,000원을 냈습니다. 그 결혼식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화려했어요. 하객 800명, 음식 30테이블, 악단 10명, 샹들리에를 전부 켰어요. 신랑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무역회사 사장. 피로연에서 양주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양주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그날 식이 끝나고 신부 어머니가 제게 팁을 줬습니다. 10원짜리 지폐 5장. 50원. 제 한 달 월급의 6분의 1이었어요. 사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결국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돈을 세어봤어요. 10원짜리 5장. 새 돈이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중국 비스킷을 샀습니다. 한 봉지에 10원. 5봉지를 사서 부모님과 나눠 먹었어요. 달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돌았습니다. 결혼식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고위층 결혼식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때로는 소고기, 복도까지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반 주민 결혼식에서는 김치 냄새가 났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2002년 어느 토요일, 저는 하루에 3번의 결혼식을 사회봤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세 결혼식 모두 달랐어요. 오전 10시 결혼식은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신랑은 당 간부 아들, 신부는 외교관 딸, 하객이 700명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북한에서 꽃은 특권층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당 간부, 권력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 두 동무는 혁명의 동반자로, 1000번도 넘게 읽은 문장들이었어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면만 응시했어요. 마치 군대 사열식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립스틱이 번져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음식 테이블마다 고기가 가득했어요. 돼지 통구이, 달백숙, 생선찜. 북한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명절에나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고기가 남아 돌았어요. 사람들이 먹다 남긴 고기를 직원들이
치우며 몰래 입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은 중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 200명. 음식은 있었지만 고기는 적었어요. 김치, 나물, 떡. 신랑은 공장 기사, 신부는 병원 간호사. 둘 다 30대였습니다. 신랑은 키가 작았어요. 신부보다 한 뼘은 작았습니다. 신부는 뚱뚱했어요. 치마 저고리가 꽉 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분이 중요했죠. 신랑 아버지는 노동자, 신부 아버지도 노동자. 성분이 같으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 신부가 계속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우는 건지 땀을 닦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부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30 넘은 처녀는 시집도 못 간다고 했어요. 오후 5시 결혼식은 소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 50명. 음식은 거의 없었어요. 옥수수 음료수 한 병씩, 사탕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랑은 탄광 노동자, 신부는 농장 노동자. 둘 다 40 가까이 됐어요. 신랑 얼굴에 탄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신부 손은 거칠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하객들 옷이 낡았습니다. 기운 자국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왔어요. 제가 사회를 시작했는데 마이크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계속 났어요. 음악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나서 소리가 느려졌어요. 그날 새 결혼식을 다 끝내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립스틱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새 결혼식. 새 커플.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결혼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성분, 나이, 집안. 그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전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1000번도 넘게 결혼식을 사회봤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커플을 본 적이 있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한 커플, 두 커플, 10 커플도 안 됐습니다. 1000번 중 10번, 100분의 1. 나머지 990번은 사랑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전차가 덜컹거렸어요. 정전이 됐습니다. 평양도 자주 정전이 됐거든요. 어둠 속에서 승객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북한에는 명단이 많습니다. 당원 명단, 비당원 명단, 요주의 인물 명단.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명단에 올라 있어요. 예식장에도 명단이 있었습니다. 2005년 겨울, 저는 우연히 그 명단을 봤어요. 지배인 사무실에서 원고를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배인이 자리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진 채로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슬쩍 봤어요.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5000, 박영희 3000, 리광수 2000, 정민철 1000.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름들을 보니 알겠더군요. 최근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이었어요. 숫자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낸 뇌물 금액. 명단을 더 내려가며 봤습니다. 5000원을 낸 사람은 3명뿐이었어요. 대부분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다른 색깔 펜으로 쓴 이름들이 있었어요. 빨간 펜이었습니다. 강성우 0, 최영숙 0, 한명철 0이라는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 지시 무료 제공 당 지시. 그 말은
고위 간부 자녀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안 내도 됐습니다. 당에서 예식장에 지시를 내렸거든요. 무료로 해주라고요. 무료였지만 대접은 달랐습니다. 가장 좋은 홀, 가장 많은 음식, 가장 큰 무대. 모든 게 최고급이었어요. 반면 1,000원을 낸 사람들은 중연회장, 2,000원은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배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철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는 척했어요. 은희 동무. 언제 왔소? 방금요. 원고 받으러 왔습니다. 지배인이 서류철을 덮으며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원고요. 여기 있소. 원고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당 지시로 무료인 사람들.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최고를 받았습니다. 돈을 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하지만 북한에서 공평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계급만 있었어요. 며칠 후 그 당 지시 명단 중 한 명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아들이었어요. 25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신부는 외교관 딸, 23, 평양외국어대학 졸업. 하객이 1,000명이었습니다. 예식장이 꽉 찼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장미가 몇백 송이는 됐어요. 북한에서 장미 한 송이는 10원입니다. 몇백 송이면 몇천 원. 노동자 월급 10개월 치였어요. 음식도 엄청났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많았어요. 돼지 통구이 3마리, 달백숙 20마리, 물고기 수십 마리.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 북한에서 과일은 명절 선물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악단도 컸어요. 20명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트럼펫, 교향악단 수준이었어요. 제가 사회를 시작했을 때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샹들리에가 전부 켜졌어요. 평양도 전기가 부족해서 낮에는 조명을 안 켜는데 그날은 한낮인데도 모든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신랑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제가 아니라 유럽제 같았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어요.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웨딩드레스는 극소수만 입어요. 대부분은 치마 저고리입니다.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열심히 쳤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요. 그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당 부위원장.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양주가 나왔습니다. 헤네시였어요. 북한에서 헤네시 한 병은 100달러입니다. 노동자가 5년 일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테이블마다 헤네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당 지시. 무료.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돈을 쓴 거였어요. 예식장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왔거든요. 결국 인민들 돈이었습니다. 인민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2005년이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몇 년 됐지만 여전히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쌀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 간부 자녀들은 헤네시를 마시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이었어요. 쌀이 없었거든요. 국은 소금국이었습니다. 건더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달 배급이 또 안 나왔다고요.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오늘 본 헤네시 병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예식장 근처 식당 주방장이었어요. 35살 남자.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총각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예식장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그녀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딱딱한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주방장이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 저는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해요. 왜? 나이도 있는데. 30 넘으면 늙은 처녀라고 손가락질 받아. 규정이 있어요. 사회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게 무슨 규정이야.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 규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이 무서웠습니다. 1000번도 넘게 결혼식을 봤지만 행복한 결혼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의무였어요. 집안, 성분, 나이, 그것들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어요. 신부들이 우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무대 뒤에서 그들은 울었어요. 어떤 신부는 제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신부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성분이 나빠서 결혼할 수 없었다고요. 대신 부모가 소개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 무서웠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30 넘은 미혼 여성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왜 시집을 안 가나? 문제가 있나? 성격이 이상한가? 예식장 직원들도 속삭였습니다. 은희 동무,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응. 왜? 사람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아까운데. 나이도 있고 얼굴도 예쁜데.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2009년, 제 나이 32이 됐을 때 어머니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죽으면 너 혼자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여자가 혼자 늙으면 힘들어. 애라도 있어야지. 애 없어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정말 혼자 늙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우는 신부들을 볼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2010년 어느 토요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38살이었어요. 북한에서 38배 초혼은 거의 없습니다. 늙은 처녀라고 불리는 나이였어요. 신랑은 45살 재혼남이었습니다. 전 부인이 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객은 적었습니다. 50명 정도. 음식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봤어요. 제가 1000번 넘게 본 결혼식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앞만 봤거든요. 하지만 이 커플은 달랐어요. 신랑이 신부를 봤고 신부가 신랑을 봤습니다. 신부가 웃고 있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신부가 무대 뒤로 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해 보이세요. 신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장마당에서요. 제가 장사하는데 이 사람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렇게 3년 알고 지내다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반대하셨죠. 나이도 많고 재혼이라고.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신부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괜찮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를 망쳤습니다.
2013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제 나이 35, 예식장 경력 15년째였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평범했어요. 중년회장, 하객 200명, 음식 보통. 신랑은 공장 기사, 신부는 교원. 둘 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위대한 원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신랑 신부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15년이 떠올랐습니다. 1000번의 결혼식, 1000번의 거짓 축하, 1000번의 행복하세요.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말들, 사랑 없는 결혼식들을 보며 웃어야 했던 시간들, 혼자 늙어가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무대 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15년 동안 저는 늙어만 갔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사회 보며요. 눈물이 났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동무, 괜찮소? 지배인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을 다시 했어요. 립스틱을 새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고를 끝까지 읽었어요. 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배인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아니요. 그럼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1000번의 거짓말이 저를 망가뜨렸다고? 사랑 없는 결혼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냥 지쳤어요. 지배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 좀 더 해보시오. 15년이나 했는데.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그만뒀어요. 마지막 날, 분장실을 정리하며 립스틱들을 봤습니다. 빨강, 분홍, 주황. 15년 동안 수천 번 발랐던 립스틱들. 하나를 집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간 입술. 하지만 슬픈 눈.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어요. 4.25 문화회관. 제가 15년을 보낸 곳.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어요. 예식장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인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 옷을 팔았어요. 브로커한테 받아서 장마당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하루 벌이는 얼마 안 됐어요. 좋은 날은 1000원, 나쁜 날은 100원.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어요. 30대 후반쯤. 그녀도 옷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나만 가고 싶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다음 달에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어떻게요? 브로커 알아요. 중국 거쳐서 태국 가면 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탈북.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6살. 결혼 못함. 직장 없음. 미래 없음.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가? 15년 동안 1000번의 결혼식을 봤지만 정작 제 행복은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다음 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갈게요. 한 달 후 압록강에 섰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뛰세요. 빨리. 저는 뛰었습니다. 얼음을 밟고 강을 건넜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 경비병이었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빨리 차 타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 부모님이 거기 있었어요. 미안해요. 말도 못하고 갔어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갔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영등포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하루 8시간.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창밖을 봐요. 서울 밤하늘.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립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어요. 정전이 잦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밝습니다. 작년 가을, 우연히 결혼식을 봤습니다. 식당 근처 작은 웨딩홀 앞을 지나가다가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 검은 양복 입은 신랑.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북한에서 1000번 넘게 본 결혼식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웃음. 저는 유리창에 기대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하객들도 웃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이었어요. 북한 결혼식에서 틀던 행진곡이 아니라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밖으로 나와 저를 봤어요. 구경하세요? 들어오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뒤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 결혼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제 얼굴.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카락에 흰 머리도 섞였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글쎄요. 이유가 많았어요. 나이, 탈북자라는 신분,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이 무서웠습니다. 1000번 넘게 사랑 없는 결혼을 봤으니까요. 눈물 흘리는 신부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 결혼식은 달랐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었어요. 며칠 후
또 그 웨딩홀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커플이었어요. 신부가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북한이었으면 늙은 처녀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나이예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행복해 보였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 48. 북한 기준으로는 할머니 나이예요.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자유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밤, 퇴근길에 한강을 걸었어요. 다리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12년 전 압록강을 건넜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얼음을 밟고 총소리를 들으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던 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뭘 찾아 도망친 건지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자유였어요. 사랑할 자유, 행복할 자유, 제 인생을 선택할 자유.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웃을지, 무슨 말을 할지.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어딘가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고 있겠지요.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니까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에요.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에요. 제가 선택한 자유로운 공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음악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음악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요. 48살.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는 자유니까요. 북한에서 저는 1000번의 결혼식을 사회봤습니다. 행복하세요라고 1000번 말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제게 행복하세요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